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 편집 없는 알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정 청사진 제시했습니다. 두 분 어느 부분 좀 집중해서 봤고 이유는 뭐였습니까? 먼저. 예. 바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네. 예, 어제 그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잘 들었어요. 예.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설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설계도를 치밀하게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성급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그냥 이 사회적인 약자층, 사회적인 그 취약계층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야 된다. 그 기초를 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듣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역시 나라 국간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1차, 2차 추경에 의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벌써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74조 원인가 이렇게 돼요. 네. 또 3차 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거의 10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왜냐하면 한 번 잘못 건물을 지으면은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도를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고용보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좀 구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선도형 경제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미래 먹거리고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이야기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육성 산업 이런 쪽을 선정을 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걸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디지털 경제라더니 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거의 일반적이죠, 세계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그거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짜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걸 공개할지가 사실은 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그런 점에서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산업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김영우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배 평론가는 그거 대신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기에 중첩될까 봐.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얘기해 볼게요. 오늘 그 강민석 대변인이 김종배 평론가 진행 방송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초를 놓는다 정도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별 연설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닦는다라고는 표현이 있었는지 기초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바로 어떤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골프장 캐디라든지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거기다 예술인들, 일단 이들까지 고용보험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네. 이게 1단계 이제 추진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결국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인데 이건 좀 사회적 합의,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지금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과거 사실 600년 전에 세종대왕도요. 그 조세제도 그때 이제 전분 6등법, 뭐 연분 9등법 이런 그 조세제도를 예. 무려 14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만 농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이런 사실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 설계한 제도가 당시에 이제 그 공법으로서의 조세제도란 말이죠. 예. 그 정도로 이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 또 국가 재정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국가 부채 규모가 이미 뭐 이제 40%는 훨씬 넘었고 여권에서는 60% 넘어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굉장히 큰일 날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돈을 찍어내고 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것이 이제 인플레로 또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수 시장이 더 위축이 됩니다. 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그 지금은 물론 코로나 사태입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국가 경제에 대해서 경제 규모와 경제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치를 잘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힘으로만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뭐 전면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 시행이기 때문에 일단 그 걱정의 반은 적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반대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국가 재정 악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때 가서는 국가 그 재정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약간 악화가 되더라도 가야 되는 사업이 있고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22조가 어떤 투입이 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실업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어떤 긴급성과 기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그것의 건전성을 재는 척도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요즘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4대강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뭐 길게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22조 원을 무조건 쏟아붓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 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홍수 가뭄 피해 때문에 4대강 유역에서 4와 5조 원씩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굉장히 세이브된 거예요. 네. 그거는 또 생각을 잘들 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반론은 안 펴겠습니다. 예,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오늘 그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려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심사에 들어갔는데 당장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매듭 짓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야가 힘을 합치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단계적 시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 어떤 그 접근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김태년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서 네. 그러면 딱 합의한 수준에서라도 먼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당장 적용 대상은 넓어지는 거 당장 조금이라도 그 취지의 어떤 이야기니까 이건 뭐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고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21대 국회가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이거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그 이게 지금 원래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되면서 올해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정적으로 이게 법률이 개정해서 시행되는 것을 7월부터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늦출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여야가 그래도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20대 국회 그 임기 종료되기 전에 처리해버릴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의 논의가 진척이 돼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면서 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서 세계 어떤 지형, 지도를 바꾸자 했는데 공장은 공장인데 세계 첨단 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 비전을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첨단 공장 좋죠. 첨단 공장 이제 우리도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기업 환경이 좋으냐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그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노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노동 손실 일수라는 게 있어요.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로 노동을 못하는 날수가 있습니다. 네. 매년 우리나라가 42일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40일이 넘어요. 미국은 6일이고 일본은 0.2일입니다. 그 정도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뭐 투명하고 마치 기업하기 좋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도 많이 높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저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 두 가지만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속담도 여기에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 중국산 진단 키트가 있었고 한국산 진단 키트가 있었어요. 팬데믹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진단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몇 개 나라에서 중국산 들여왔는데 엉터리인 게 밝혀져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써. 네. 한국산 진단 키트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뉴스로 다 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노를 젓자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적기다. 당연히 이건 이렇게 이걸 놓쳐버리면 그게 바보죠. 이 측면 하나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삼성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스톱을 시키고 입국을 완전히 전면 금지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어떤 현재 그 삼성의 어떤 그 생산 기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는데 삼성 인력이 아예 베트남으로 가지 못해서 생산이 중단되어 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상당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다시 유턴할 가능성. 이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오히려 정부가 밀어준다면 다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은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그 저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사실 뭐 원격 진료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영리 법인이라든지 아니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발목 잡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걸 할 것처럼 부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못 해왔으면서 지금 완전히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설계도를 제대로 수기 끝에 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잘 그려야 된다. 지금 막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한 6만 불, 7만 불 정도 되는 나라처럼 지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지금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고 좀 더 크게 보고 경제는 크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좀 더 보태면 그러니까 또 침착하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그 환상에 젖을 필요도 없게 정반대로 우려를 할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비대면 사회가 그러니까 조기에 열리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상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업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이 그 거대한 어떤 플랫폼이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해 버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화되어 버리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라고는 동영상 플랫폼이 전 세계를 다 그냥 지배해 버리고 있는 네. 상황처럼 거대 유통 플랫폼이 전 세계를 지배해 버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첨단 유통망, 어떤 디지털에 기반한 첨단 유통망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맥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나라 문은 다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방법들이 이제 다시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강화가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규제가 많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그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규제, 그 상거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규제부터 잘 좀 정비하고 철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요 특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 간의 방역 협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북한의 답변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중국의 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축전을 보낸 데 이어서 친서를 보낸 데 이어서 이번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도 또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보내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남측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그 축전의 내용이 일단 승전을 축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방역과 관련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그러니까 네. 축원한 이 대목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한테 보냈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설에서 위로와 격려의 어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았다라고 게 청와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예. 3월에요. 그렇죠. 예.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평면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냈다는 점을 일단 환기를 시켜드리고 다만 그 맥락으로 본다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른바 북한 입장에서는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더 어떤 그 강화하려고 하는 데에는 북미 관계를 통해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본 전략이 11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구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를 해서 그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밑도를 까는 것은 기본 코스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축전을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쪽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네. 근본적으로는 대미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북한의 입장은 물론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뭐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편에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북한과의 아무런 결실 없이 대선 치르기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한테도 모종의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중국하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장 물론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유엔 중심으로 하는 대북 제재 완화인데 그런 거에 대한 저는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 그 남측으로부터의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대신에 북한의 선전 매체가 오늘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난한 거 이건 뭡니까? 그런 거 좀 약간 뜬금없어요. 예, 신북방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후에 어떤 신북방 정책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블라디보스토크 가서도 어떤 천명을 한 바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 신북방 정책을 최근엔 남방 정책에 그럼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그 신남방 정책에 예.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가지고 이건 좀 약간 뜬금없다라고 그러니까 봤는데 결국은 저기를 쳐서 이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 완화된 표현으로밖에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북한 당국을 향해서 어떤 공동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혀 답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에 대한 간접적 대답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조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한의 인권 문제, 비핵화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GP 그 사격, 초소 사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계속해서 남북 교류하는 건 좋습니다. 북미 이제 관계만 의식하지 않고 남북 교류하겠다는 건데 뭐 취지는 좋겠지만은 그 굉장히 한계가 있는 남북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진짜 우리가 이제 남북 안보 면에서도 그렇고 길게 봤을 때 통일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풀어야 될 원칙들을 다 지금 비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